자, 편안하게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음을 돌아봅니다. 자,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편안한지 불안한지 또는 무덤덤한지 마음의 느낌이나 또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몸과 마음의 경험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대로 어떤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또 어떤 경험이라도 붙들지 말고 그저 일어나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 몸을 온전하게 자각하고 또 내 마음의 경험을 내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자각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은 오직 이 순간에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이 작업도 오직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 호흡의 주의를 모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동반돼서 경험되는 코끝의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복부의 움직임 둘 중에 하나 더 선명한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의 호흡의 경험에 따른 감각 또는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 몸의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앉아있는 몸의 자세 그리고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려가면서 탐색해 봅니다. 어떤 감각들이 현재 일어나는지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상체, 하체 또는 얼굴, 상체, 하체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한 1분 정도를 쭉 관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또는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지금 연습한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자주 훈련을 하면은 현재 깨어있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오히려 급할수록 마음을 현재로 모아서 깨어있는 마음이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도 마음 편안한 자세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그러한 길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을 해보고 또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해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만들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생각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연명상 잠시 하면서 영상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서의 문구에 따라서 용서의 마음을 또 한번 일으켜 봅니다. 일러주는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죠.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연명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좋은 년, 내가 잘한 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 또는 지금 행복한 일, 내가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내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길러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구를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나에게 속삭이듯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을 계속 길어나갑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의 마음을 본보기로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이 자의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펼쳐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일으켜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그래서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모든 생명들도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며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그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무한히
진심으로 일으켜보자 생각한 다음에 자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반복해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정시켜서 대상을 한정시킨 자연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으로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군인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군인 또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와 맺었던 좋은 관계, 내가 도움받았던 일, 내가 또 존경하는 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또는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한 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봅니다. 내가 스승님을 주어로 문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대상을 향해서 잠시 집중적인 자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할 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줄이려고 하다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포함되니까 그것만 보시는데 부지런히 해서 이걸 다 마쳐야 이제 앞으로 2시간 남았죠? 이거 끝나고 2시간 동안 대승들로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보죠. 이제 중간고사 시험 점수 궁금하죠? 아직 채점도 못했어요. 내 과제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시험을 본 이상은 점수는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인도 불교사 개방하고 이제 상자부와 서비체에 대한 조금은 어려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인도 불교사는 인도 불교라고 하는 인도라고 하는 그 토양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은 기원전 300년에서 3000년에서 2000년경에 인더스 문명이 시작됩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세계 4대 문명은 어디죠? 인더스, 그 다음에 이집트, 황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 네 가지 대략 한 오래된 기원전 3000년 이 정도부터 시작한 그 문명들을 말하는데 2000년경에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이에요. 아리아인들이 서북부 인더스강 유역 현잡이라고 하는 말은 팡차 아프라면서 5개의 강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강 4대 문명이 전부 다 강 그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물론 비옥한 토지와 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잡 지방으로 유입해가지고 인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리아인들은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아리아인들은 코카서스 지방에 아마 유럽이죠. 그쪽 지역에서 유럽 대륙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인도와 그 다음에 현재 그 아랍 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진행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 아리안 문명을 이룬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이 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같은 어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아라비안, 인도 이 히라보와 그 다음에 고대 히라보와 이 산스크리트나 이쪽에 젠드 아베스타가 쓰여진 아랍 계통의 언어들은 그 어족이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족은. 그쪽으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경에 리그베다라고 하는 힌두교, 바라문교의 가장 오래된 베다 문헌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1000년 단위로 흘러가고, 이때는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인도의 서쪽에 흐르는 강, 서쪽에서 인도 대륙을 흘러내려가는 인도양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이 인더스강이라면 겐지스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칼쿠타 지방으로. 그 겐지스강 유역까지 아리아인들이 진출하고 초기 힌두교, 이 초기 힌두교를 바라문교라고 합니다. 바라문이라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중심이 된 종교라고 해서, 그리고 브라흐마라고 하는 절대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바라문교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 도시가 성립하고 반베다적인 자유사상들이 발달하고 자유사상가들을 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자유사상가들이 우리가 배운 육사베더들입니다. 사문 집단이라고 해요. 사문이라고 하는 슈라마나 또는 사마나라고 하는 집단들은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각자의 자신들의 독자적인 체계로 사유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사파, 도덕 부정설, 파쿠다 카차야나 실교소설, 마칼리 부살라의 운명론, 숙명론, 아지타케 차칸발리의 유물론, 산자야 벨라티쿠타의 회의론, 마하비라의 자이나교 같은 6명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자이나교와 함께 불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물론 이런 사상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라문교는 바라문교대로 계속 이제 전승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인더스라는 말은 힌두라는 말이, 지금 힌두라는 말이 인도라는 말에 인도식 발음이니까,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여기 하라파, 모헨조다로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게 지금 유적지들입니다. 그 유적지에서 나온 프리스트 킹의 모습이에요. 점잖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프리스트 킹이라고, 진짜 프리스트 킹은 몰라도 아마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스와스티카. 이걸 뭐라 그래요? 나치가 사용한 그 문장이죠. 딱 그거 똑같이. 근데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게 이제 십자가가 끄트머리가 이렇게 구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걸 만자라고 합니다. 만. 길상, 상스럽다, 좋다는 뜻으로 만자라고 하는데, 이 스와스티카가 이때에 이미 발견되죠. 그러니까는 히틀러가 왜 이 문장을 썼는지 알겠죠. 순수 아리안 혈통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유태인을 박해하고 그런 의미로서 이 문장을 사용했는데, 순수 아리안 혈통이라는 게 있겠어요?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서 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베다 시대의 인도예요. 이건 전 2000년부터 또는 1000년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나오는, 이쪽이 이 신도 인더스강이라면 이쪽이 지금 이 강가라고 하는 게 겐지스강이에요. 강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겐지스강을 이루어가지고 이쪽 이제 벵갈만 쪽으로 흘러나가는 강인데, 쿠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판잡 지방, 지금 현재 델리 지방입니다. 부처님 쿠르에 가서 법문하신 내용이 대념철경이나 중요한 경전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간다라, 이쪽으로 올라오는 오늘 이제 공부할 서울체육부의 본거지가 된 지역이 간다라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오면 캐시미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인도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이쪽이 지금 현재는 파키스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베다가 아리안들이 서쪽으로 진출해서 점점 동쪽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귀데아, 코살라 여기 그 마가담 이쪽에 있죠. 그 동남쪽으로 마가담이 있는, 부처님이 코살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코살라의 한 속국이었던 일종의 연방 국가였던 이제 카필라바투라는 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마가담으로 와서 활동하시고, 이 쿠르까지 가셨으니까 상당히 서쪽으로도 서북쪽으로도 부처님 자신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쿠르는 상당한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시에 인더스 문명에서 이제 아리안들이 들어와서 점점 정착하게 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발생 정착하는데, 부처님의 인멸, 부처님은 탄생부터 연도가 시작되지 않고 인멸부터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기원전 543년경에 인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100년 정도가 더 늦춰졌다는 설도 있고, 완전하게 부처님의 인멸 연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추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 방법에 의해서 따지는데, 현재는 금년은 한국에서는 2556년 불기를 2556년이라고 하고, 테라바다 국가에서는 2555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열반에 든 지 2555년 또는 2556년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부터 시작해서 2555년. 부처님이 80년 사셨으니까 플러스 80을 하면 대략 2633년 전에 태어나셨다. 2633년 전인가요? 36년 전이죠? 35년인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은 대략 2600년 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교는 1차 결집이라는 것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일어납니다. 1차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편찬회의. 근데 이것을 언어로 한 게, 글로서 남긴 게 아니라 전부 암송해서 남깁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거하고 이 오랄 트래디션하고 그 다음에 리튼 트래디션하고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 구전 전통은 인도에 남아있고, 대표적인 그 문자로 전승해 내려온 그 종교 전통은 히브리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셈족,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는 히브리들은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문자로서 남겨놓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전부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상당히 정확하게 구전된 이 경전들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암송을 합니다. 1차 결집 때는 500명이 모여서 암송을 하는데 부처님 열반하신 지 3개월 후에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시작하는데 내가 1991년이죠. 미얀마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승복을 입고 미얀마 승려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한 달에 2번씩 스님들이 모여서 계율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장 미나야를 암송하는데 한 스님 보고 암송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젊은 스님 보고 이제 암송하라고 해요. 암송을 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해요. 그러다가 틀리면은 중간에 세웁니다. 여기 틀렸으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걸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제대로 하다가 틀리면은 틀린 지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뭐 책이 다 있는 현대에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럼 미얀마에는 이 암송을 다 하는 스님들을 선발을 합니다. 매년 시험을 봐요. 불교 시험을 보는데 이 암송 시험과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두 가지를 봐가지고 그 양쪽을 다 통과하면은 이제 경전에 대해서 법사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담마, 그 다음에 율장 그래서 3장 전체에 대해서 암송을 완전히 마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하면은 이제 3장 법사가 돼요. 옛날에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현장 3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미얀마에서 그런 전통이 있고 3장 법사가 된 스님들이 1954년에 처음 나와서 현대에는 지금까지 한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도 한 몇 분 계시고 외우는 한 20년 걸린대요. 우리는 앞에 거 외우고 지나가면 뒤에 거 외우면 앞에 거 잊어먹죠. 이분들은 외우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집의 전통이 지금도 물론 이분들이 외워서 결집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공부 확인 방법으로 그런 작용을 합니다. 2차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열반한 100년 후 정도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때 외사리라고 하는 곳에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다시 결집을 합니다. 왜 결집을 이렇게 100년 후에 다시 했을까요? 그냥 처음 했던 것대로 쭉 그냥 전하면 좋은데 결집을 한 다음에는 각각의 제자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경전들을 외워서 또 제자들한테 전송을 하는데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전송을 다시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승단 자체에서. 그래가지고 공별설부, 법장부, 화지부, 설산부 이런 도파불교에서 대략 100년 후에 이런 1차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원전 600년 경의 인도의 16대국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콩글시들이 전부 다 나라들인데 부처님 이 아반티까지 불교가 전해지고 대략 이 지역 전체에서 그리고 작게는 이 지역 동북부 지역에서 불교가 퍼졌고 푸르라고 하는 곳까지 전부 올라가셨고 이렇게 불교가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기원 1세기까지는 부파불교가 이제 근본적으로 분열돼가지고 점점점 새로운 부파들이 형성되는 시기다.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부파였던 하나의 그 승단이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는 그보다 시대가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쇼카왕 7세 때까지 한 15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대중부와 상자부라는 두 개의 부파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정통은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것을 상자부가 정통이라고 하고 대중부는 좀 진보적인 사고를 한 스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자기들의 부파를 이루는데, 이 부파가 갈라질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은 율장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생활 규범이 달라지면은 율장이 서로 해석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이 규율이 서로 달라지면은 서로 같이 살기가 어렵죠. 마치 국가가 하나의 율령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어떤 율령을 반포한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독립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그걸 독립 못하게 막지요. 그죠? 자기 그 권력이 강한 사람 밑에 다 종속시키려고 하는데, 불교는 이런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런 그 핵심 어떤 그 중앙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붓다가 있을 때 부처님은 중앙호도에서 같이 모였지만은, 부처님이 계실 때도 이미 지역별로 불교는 각자 전해져서 각 지역의 이 스님들의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종의 지방 분군화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부처님 때부터 이미 일어났는데, 그래도 반마와 위나야 법과 율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있다가 이 근본 분열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어느 사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다가 기원전 3세기에 맹자 시대까지 내려오면 맹자 같은 사람도 있고 순자 같은 사람도 있고, 공자의 가르침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제자들의 흐름들이 새로운 맥을 만들면서 서로 다르게 본래 스승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게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00년, 300년 정도를 거쳐서 부파가 분열을 하는데, 그 사이에 기원전 327년에서 325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이 서쪽 지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 침공에 사실은 실패해가지고 일찍 죽죠.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지만. 근데 알렉산더가 왔다 간 지역까지는 그리스계 그 식민지를 갖다가 세워놓고 다시 물러납니다. 정복한 데까지는 자기 그 신하를 갖다가 왕으로 있다가 통치자로서 임명해놓고 갑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박테리아 왕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317년에 마가다 왕국이 멸망해요. 마가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빈비사라 왕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친구였던, 가까이 부처님의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 아자타사투 왕,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이 마가다 왕국이 드디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우리는 공자 왕조라고도 배운 그 마우리아 왕조가 설립되고, 사실은 이 마우리아 왕조가 바로 이어서 한 50년 후에 아쇼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인도를 통일합니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칼링가라는 곳에서 엄청난 마지막 아주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전쟁으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할 때 이 법이 불교의 가르침도 여기에 포함되고 보편적인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의 석주에 보면은 이 법에 의한 통치의 다르마가 불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인도 중앙 지역 안에 있었던 불교를 인도 변방과 그 다음에 해외까지 알리는 이런 전도사를 파견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때 파견된 전도사 중에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마힌다라고 하는 이름의 장로가 아라한이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해서 스리랑카 불교가 현재 남방 상자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아쇼카 왕 때 3차 결집이 일어납니다. 다시 파탈리푸트라라는 곳에서 3차 결집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통 상자불에 통해 결집이 또 일어나고, 스리랑카에 이제 상자부가 전승되고, 그런 역사를 거쳐서 기원전 2세기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의 하나의 방언이었던 언어가 고전 언어로 확립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면서 문법이 확립이 됩니다. 산스크리트 문법을
그 8장으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 문법서를 쓴 파니니는 기원전 4세기경 사람이라고 해요. 그때 이미 고전 문법을 완성하는데 이때 기원전 2세기에 홍립이 됐다. 그리고 힌두교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까지 아주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전, 민중의 사상으로서 여러 가지 인도의 사상들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2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대서사시가 완성이 됩니다. 뿌라나라고 하는 것이 인도 민중들의 문학을 말해요. 뿌라나는 원래 옛사람들, 과거의 그 선인들 이런 뜻입니다. 선인들의 말씀을 담은 이제 이야기책들이 편집됩니다. 마하바라타라고 할 때 바라타가 바로 인도 사람을 말하고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형성되면서 아리안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서 쓰여진 것이 마하바라타고 거기에 한 챕터가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여러분들 바가바드 기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는 바가바, 그러니까 신의 기타,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힌두교의 이제 신이 직접 나타나서 전쟁을 치르는 형제들과 원래 대부분의 그 전쟁들은 이 국가적인 전쟁들은 친척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 전쟁이 많지. 우리나라도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방원이 두 차례, 세 차례 왕자의 날을 일으키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왕권을 잡는데 그런 식의 전쟁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서사시가 성립되고 그 서사시가 성립되는 그냥 역사적인 책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마하바라타의 한 챕터 가운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그런 수련을 강조하는 그러한 글들이 그 안에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한 중요한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180년에 마우냐 왕조가 멸망하고 숑가 왕조라고 하는 인도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대략 대충 훑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2세기까지 인드라 왕조가 남인도 쪽에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63년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다녀가고 난 150년 정도 후에 박트리아 왕조의 메난드로스와 히라보로는 메난드로스고 팔리오로는 밀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왕이 즉위해가지고 이 사람이 히랍의 이 사유 방식과 히랍의 합리적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이 불교 또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유행했던 여러 사상가들과 대론을 합니다. 토론을 벌여요. 끝장 토론 같은 걸 벌여가지고 대부분 이 사람이 이겨요. 이 왕인데도 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이때 불교 쪽에 이 대론자로 나섰던 분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아주 젊은 비구스입니다. 나가세나는 이 당시에 아마 20살을 간 넘은 약관의 나이였는데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똑똑해가지고 조금은 요즘 말로 하면 건방을 떨다가 당시에 승달의 이제 큰 스님이 네가 가서 왕하고 토론을 해라 해가지고 시켜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팡하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의 감각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두 가지 사유 방식, 그리스의 사유 방식과 인도의 사유 방식, 그 안에서도 불교의 사유 방식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난제들도 많이 던집니다. 경전 내에서 서로 상호 모순되는 얘기들 다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토론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일단은 나가세나 그 스님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가세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내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스님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가세나 존재가 아주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은 왕자의 토론을 원하십니까? 현자의 토론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왕자의 토론이라는 것은 왕의 말을 주로 듣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면은 신하들이 받아서 실행하는 식의 그런 얘기를 말하고, 현자의 토론은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또는 어떤 남녀, 성 이런 것으로서 서로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게임을 하자 이거예요. 토론에. 그래가지고 현자의 토론이 아니면 난 토론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사나 존재가 얘기하니까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토론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상대방이 이거 답 못할까봐, 상대방이 곤란해질까봐 미안해서 다 질문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신랄하게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불교에서는 무화에서 윤회한다고 하는데 여기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뭐가 윤회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나가세나 존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현재의 몸과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의 어떤 결과를 받느라고 새로운 몸과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몸과 마음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걸 불교적 용어로 하면 오온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은, 촛불이 있다고 합시다. 초가 쭉 있어요. 자, 이 촛불에서 우리는 불을 옮겨서 이렇게 옮겨가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불에서 이 불로 이렇게. 근데 이 처음의 불과 그 다음째 불이, 물론 촛불은 조금 비유가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불이 계속 함께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온에서 저쪽 오온으로 하나의 세트가, 몸과 마음의 하나의 그 집합체가 옮겨갑니다. 아니면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실체,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마치 불꽃이 이쪽 불꽃에서 이쪽 불꽃으로 전해지지만은 불꽃 자체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듯이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왕이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인가? 자기가 생각했던 영혼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속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는, 누가 산불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산에다가, 아주 마른 산에다가 던졌는데 그 담배로 인해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당연히 처벌하죠, 우리는. 근데 담배불과 산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담배불을 버렸지 산에 불나라고 버린 것도 아니고, 산에 불을 일으키게 한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은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을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 담배불이라고 하는 것이 산불의 어떤 원인,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담배불은 당연히 산불의 원인이 됐으니까 담배불을 버린 사람이 산불의 발화에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산불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로 연결되는 그 고리들, 인과의 고리들이 어떤 실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가세나 존자가 어려서 출가를 해요. 스님은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10대 초반에 출가했단 말이에요.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승복을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출가해가지고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이미 있었던 괴로움은 소멸시키고 지금 일어나는 괴로움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생길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가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출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그걸 어린 시절에 알아서 출가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이 대화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세나 존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메난드로스 왕이 그 자리에서는 아니고 나중에 충분히 그것에 감명을 받고 이 왕이 나중에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아란이 됐다고요. 왕위를 버리고. 예전에 왕이었다가 출가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계의 이 메난드로스 왕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 밀린다 왕궁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사실은 당시에 아마 북방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경전이었을 텐데 이것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팔리어로도 지금 완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건 자체는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전체 인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맨 아래 인도의 끄트머리와 여기 스리랑카를 빼놓고는 인도를 거의 다 통일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가 이 칼림가 지역, 서쪽 지역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비참한 전쟁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이 인간 세상의 어떤 그런 비참함을 보고서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한, 진리에 의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쇼카 왕의 전기에 의하면은 그 전쟁터 사이를 한 스님이 쭉 걸어오고 있었대요. 출가자. 그런데 그 피비린나라는 실체들 사이에 쭉 스님이 걸어오면서 굉장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스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을 저희가 마음에 또는 통치의 이념을 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쇼카 왕 그 비문, 석주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룸비니에 세워진 석주 우리가 잠깐 봤었죠. 그림으로. 그런 이 석주들을 이 인도 전역에 사방에다 세웁니다. 또 마의 석칙 같은 거. 그러니까 기둥을 인공으로 깎아서 만들지 않으면은 절벽에다가 거기다 글씨를 새기면서 자기의 가르침, 법에 의한 통치를 사방에다가 알립니다. 그리고 이 스리랑카까지 무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지금 박트리아 왕조가 들었었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는 그리스어와 당시의 브라미 문자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산스크리트어 데바나가리의 모태가 됐던 그 문자로 바이링글로 두 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의 그 법에 의한 통치를 알리는 그런 석칙 같은 것을 이쪽 지역에 세워놔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2300년 된 이 문자들을 해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인도 그리스 왕국이에요. 박트리아 킹덤, 그레코 박트리아 킹덤이 이쪽에 세워져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이쪽까지 들어오고 이 정도 지역에서 인도 그리스 왕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메난드로스 왕은 이쪽에서 활동하는 왕이고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재는 이쪽 지역에 셔들체유부가 가장 왕성하던 지역이니까 아마 셔들체유부 계통의 정통 상자부의 승리였을 것이다. 자, 슌가 왕조가 기원 1세기에 몰락하고 판바 왕조가 흥기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서 AD 7세기에 샤카 파호라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벨기에 루벤 대학의 유명한 신부였던 엔티엔 라모트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신부님인데 불교학자였어요.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인도 불교사라고 하는 두꺼운 한 영어로 되어 있는 한 700페이지 정도 책을 쓰는데 부처님 탄생부터 이 시대까지 한 600년 정도의 역사를 아주 문헌에 공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는 인도 불교사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로 번역돼가지고 홍준신이 번역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도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책입니다. 자, 이때 이 시대의 기원전 1세기의 경전이 스리랑카에서 처음 문자로 기록됩니다. 이게 테라바다 북의 4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어떨 때 문자로 기록할까요? 별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구전에서 내려왔겠지만은 이때 기근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경전을 외우는 스님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문자로 남겨놓지 않다가는 경전 전승이 끊기겠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스리랑카의 그 전쟁으로부터 좀 안전한 내륙 지방의 마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알루비아라, 우리말로 하면 광명사입니다. 광명정사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야자수 알죠? 야자 이파리. 야자수의 이파리 중에서 단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야자수 이파리에다 새겨놓은 것이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보존이. 짧으면 100년, 길면 200년 정도 한답니다. 우리들 이 종이는 얼마나 갈까요? 지금 이 종이는? 여러분 100년 후에 살아있지 않겠지만은 이 종이는 100년 안 갑니다. 이 화학 종이는. 근데 한지는 1000년, 2000년 가요. 파피루스도 오래 가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양피지, 양 껍데기,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 사해 문서라든지 그런 데서 기록된 것이 한 1500년, 1700년 전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건조한 지대니까는 오래 보존이 돼도 이 인도의 이런 지역들은 너무나 습한 몬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기 때에 습도가 거의 99%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경전을 자주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지 않는 책은 빨리 붙어가지고 더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습도 있는 곳에 보면. 어쨌든 경전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전승되기 시작해요. 문자로 전승되기 시작합니다. 문자로 전승된 것은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 2100년 정도 전부터예요. 400~500년은 전부 암기에서 내려왔다. 암기에서 내려온 것이 훨씬 더 이전의 전통을 잘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글로 쓰면은요, 쓰다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지우고 이렇게 쓰거든요.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의 오자를 갖다가 지우고 또는 새롭게 쓸 때 슬쩍 써놓고 그래요. 자기가 본 입장에서, 필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외워서 전승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외우는 것이 그냥 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경전이 편찬이 돼요. 산문 자체도. 외울 때 외우는 어떤 그 운율이, 운문은 물론 시처럼 쓰여지니까 더더욱이 고치기 어렵고 산문 자체도 외워서 암기해서 전해내는 전통이 훨씬 더 있는 분야로 전승하기 쉽다. 자, 인도의 베다 같은 것들도 전부 암기해서 전승된 전통들입니다. 뭐 암기를 해요. 베다도 그렇고, 뭐 아까 말한 서사시 같은 것들도 뭐 그러다 나중에 다 글로 쓰여지지만. 자, 기원전 1세기의 만우 법전. 최초의 법전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나요? 인도의 법전은 만우 법전입니다. 만우는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인간이래요. 그 사람, 우리 영어로 하면 메인이죠. 메인하고 만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 만이라고 하는 말, 이 원래 의미는요 사유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생각하다라는 것. 근데 이제 만우가 뭐 사유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만우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따서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기원전 1세기경에 도파불교의 분열이 끝납니다. 도파불교가 대략 근본분열, 중부파, 그 다음에 근본분열, 상자부와 대림부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18개의 부파로 나눠져서 총 20개의 부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 1세기부터 기원 7세기까지는 대승불교가 흥비하고 밀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밀교가 바로 일어나기 전까지 된 상황을 겪는데 기원 1세기 전후에서 신불교 운동으로서 대승이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신불교 운동이라는 것은 부파불교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제 교리와
수행을 새롭게 확립해 나간 불교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단야, 법화, 화엄, 정토 사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AD 67년 이때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돼요.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날 때 중국으로 처음으로 불교가 제대로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전에도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이때 이제 마하바라타의 아까 말한 한 챕터인 바가바드기타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안드라 왕조가 최성기를 맞이하고 간다라와 마투라의 불교 조각들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의 불상들이 조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AD 128년에서 153년까지 칸시카 왕이라는 왕이 서북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를 또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이 불교를 지원해서 부파불교, 특히 설일체유부와 대승불교의 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자, 인도 전통 철학 체계는 대략 이 시기에 이제 인도의 정통적인 사상도 철학적으로 자리를 잡고 불교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특히 불교의 체계는 분파불교의 존재론, 대비파사론이라고 하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해설서가 대략 기원 한 2세기 중반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교의 승려들이 대비파사론을 함께 작성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대비파사론이라는 것은 설일체유부의 가장 중요한 논서 중에 하나인 발지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는데 그 논서에 대한 주석서의 형태를 띠고 아주 세세한 교리적인 문제들까지 전부 다 토론을 통해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밝혀내는 걸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파, 대승불교의 양대산맥 중에 하나인 중간파가 이제 나가르주나가 나와서 대략 2세기, 3세기경에 활동했던 나가르주나가 공에 대한 이론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가 아상가와 와수반주가 4세기에 활동한 이 두 사람의 형제에 의해서 대승불교의 또 하나의 산맥인 유식학에 대한 그런 교리를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서 열애당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요 불교의 세계 중에서는 분파불교, 설일체유부와 남방상자부, 그 다음에 대승의 중간과 유식, 그 다음에 열애장까지를 우리가 이 불교 철학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통 바라문 사상의 철학 체계가 샹티아의 이원론, 두 가지 순수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완전히 구별해 놓는 이원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가학파의 실천론, 상키와 요가는 그래서 자매학파예요. 하나는 이론적인 철학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가는 실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아야학파의 논리학과 바이셰식학파의 자연철학이 또 하나의 결합이 돼가지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미맘사의 제사철학과 베단타라는 말은 베다의 끝이라는 말인데 베다의 끝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새로운 문헌들이 나타납니다.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해서 베단타학파가 불이론 또는 이론론의 보마이려 사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 절대적인 원리와 인간의 내적인 영혼과 이것은 둘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보마이려 사상을 이론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산스크리트 문법을 바탕으로 한 문법학파가 언어 철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차 결집을 아까 설일체육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설일체육의 남방상자부는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기록하면서 4차 결집을 했다고 하는데 인도 내에서는 불멸로 400년 또는 600년 후에 기원전 이것도 1세기나 또는 기원 후 한 1세기 후에 인도 내부에서 4차 결집을 이루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결집 전통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3차 결집부터 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전승도 있는데 분파가 달라지면 당연히 각자가 의지하는 그 정전과 그 다음에 율장과
그다음에 철학적인 해설수인 논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집 자체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기원 3세기에 4세기에 구타왕조가 성립되고 이때의 인도의 어떤 사상들이 거의 꽃을 핍니다. 그래서 3세기에서 5세기 이르는 이 사이에 대승불교 철학, 힌두교의 유파 철학들이 6개의 학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기원 6세기 말년에 중간파, 유시파 쪽에 힌두교의 사상들이 침투해가고, 그 전에 이제 구타왕조가 몰락하고, 이게 500년 경에 이슬람이 벌써 인도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이 만들어진 게 이 시기인가요? 자, 그래서 6세기 말년부터 7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인도에서는 밀교가 출현하고 비클라마 실라 대학이 파괴될 때까지 인도 불교가 마지막 이제 전성기를 이루다가 파괴되는데 7세기에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7세기 전반에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7세기 후반에 의정 스님이 인도를 또 여행하고 유학을 합니다. 현장 스님은 대강 서역기, 그 다음에 의정 스님은 남해 기귀 내법전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여행기를 씁니다. 이게 인도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자세한 중국어로 한문으로 남아있는 자료인데, 이슬람들이 침입해서 비클라마 실라 대학은 지금 이제 이 동쪽에 있었던, 가장 동쪽에 있는 불교가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 아주 거대한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살았고, 온갖 불교의 철학들을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것이 이슬람의 침입으로 파괴가 되면서 불교가 겉모습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절은 기원 서기 800년경에 팔라완종 때 만들어진 절인데 한 400년간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지도는 이게 이제 현장 스님의 모습이에요. 등에다가 이 경전들, 여기 지금 이렇게 경전 막대기 같은 걸 꼽아놨죠. 이게 폐역경이에요. 아까 말한 야자수 이파리에다가 경전을 새겨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2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을 이렇게 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경전, 이것보다 더 많이 지고 왔는지 몰라요. 혼자서 오지 않았겠죠. 그거를 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여행하지 않고, 이게 그 빨간 선은 스님이 인도로 들어가던 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은 귀로예요. 인도에서 이 빨간 선을 타고서 인도로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머뭅니다. 여기에 나란다 대학이 있었으니까 벤지스가 있었던 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행하고, 여기 녹색은 이제 스님의 여행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다녔긴 한데 언제 어떻게 다녔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을 따라서 다시 귀국했다. 이게 천산북로, 천산남로, 천산산맥에 이게 천산산맥이잖아요. 천산북로를 타고 인도로 들어갔다가 천산남로를 타고 인도에서 나와서 내륙으로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 경전을 번역하고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이분이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당 서역이라고 하는 여행기를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마 시작해가지고 도파불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쉬었다 하면은 이게 좀 되냐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잠깐 숨도 좀 쉬고.